관세는 뭐랄까 고정비랑 비슷하고 환율은 가변비 같은 건데요. 근데 미국이 이 관세를 사실상 상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이번 논의에서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상수화와 또 그에 따른 어떤 환율 통제 시도, 이 새로운 경제 질서의 핵심을 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관세가 이제 변수가 아니라 거의 고정된 값처럼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연쇄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CH1 관세 상수화. 그렇죠. 2017년까지만 해도 이 관세라는 건 국가 간에 이렇게 밀고 당기는 협상의 대상이었잖아요. 조정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2025년 이후에 들어선 미국 새 행정부는 이걸 완전히 규칙 기반 접근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맞아요. 그 새로운 규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맹국들한테도 15%라는 관세율을 딱 기준선으로 제시한 겁니다. 물론 뭐 예외가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이게 예전처럼 서로 주고받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사실상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수가 된 셈입니다. 이 15% 기준선이라는 게 미국이 각 동맹국의 어떤 경제정책이나 외교관계 같은 걸 다 따져서 매긴 뭐랄까 충성도 점수 같은 그런 성격도 좀 띠게 된 것 같아요. 점수가 높으면 좀 봐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준선 자체가 협상의 시작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WTO 체제 아래에서 통하던 그런 다자간 혹은 양자간 관세 협상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진 거죠. 2025년에 한국통상고섭본부장이 워싱턴 갔을 때도 미국 쪽에서 이 15% 기준선, 이걸 전혀 양보 안 했다는 사례가 이런 변화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협상 테이블 자체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더해서 2025년 1월에 취임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이 사람의 행보도 좀 봐야 하는데요. 겉으로는 관세 전쟁 계속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 베센트 장관의 이력 때문에 이런 발언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에서 외환시장 전문가로 일했었고 특히 1992년에 영국 파운드화 공격 때 거기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의 파급력이나 그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실제로 이 베센트 장관이 취임하고 한 100일 동안 주요 교역 상대국들, 뭐 일본,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직접 거론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감시를 강화한다거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보였죠. 이건 뭐 관세는 묶어두되 환율로 이걸 어떻게든 상쇄하려는 시도는 용납 않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죠. CH2, 기업 현지화 사례, 미국의 이런 강력한 관세 장벽, 즉 15% 기준선이라는 현실 앞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은 역시 대규모로 미국 현지에 투자해서 관세 장벽 자체를 피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있죠. 텍사스 쪽에 반도체 생산시설 늘리려고 이미 170억 달러, 이 엄청난 돈인데 이걸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뭐 생산 능력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세 리스크를 아예 없애려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대만 TSMC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죠. 애리조나주에 무려 4천억 달러 규모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 본토 생산을 본격화하는 거죠. 이건 뭐 기술 패권 경쟁하고도 맞물려서 미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애리조나에 55억 달러 투자해서 원통형이랑 ESS LFP 배터리 공장 짓기로 했죠. 전기차 시장 커지니까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는 이제 뭐 필수적인 선택이 된 겁니다. 철강 산업도 비슷해요.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 같은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147억 달러를 제시했었죠. 미국 안의 생산 기반을 직접 확보하려는 시도였어요. 전통 산업에서도 이 관세 장벽 넘으려면 현지화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동차 쪽은 현대차 사례가 있습니다. 15% 관세 맞으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대응으로 조지아주에 약 7조 원 들여서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짓기로 하고 속도를 냈죠. 관세도 피하고 미래 시장도 잡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이 모여서 정말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관세 피하고 미국 공급망에 들어가려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총액으로 따지면 약 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의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CH3, 환율 박스권. 자, 이제 외환시장 쪽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보면 1390원대 근처에서 딱히 방향을 못 잡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뭐랄까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좀처럼 이 구간을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1390원대 박스권 현상, 이걸 보면 여러 요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게 한 2%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제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금리 높은 미국 달러 쪽으로 돈이 가면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야 하는데요. 근데 동시에 미국이 정한 그 15% 관세, 사실상 상수가 된 이게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고정된 관세 부담을 좀 어떻게든 상쇄하려고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원화 약세를 가결에 반영하려는 움직임, 뭐랄까 일종의 관세 프리미엄 같은 게 환율에 녹아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박스권은 이런 서로 다른 힘들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국가 경제력의 상대적인 순위로 볼 수도 있어요. 1달러에 1200원이면 세계 12등, 1400원이면 14등, 뭐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스포츠 경기 점수 차이차감 볼 수도 있고요. 점수차, 그러니까 환율 숫자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원화 약세는 분명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한국 수출품에 미국 내 달러 가격이 싸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수출 기업한테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유나 밀가루, 뭐 여러 원자재들, 아니면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장비 같은 거, 이런 수입품들의 원화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이게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또 생산 비용도 늘어나서 결국에는 수출 경쟁력을 다시 깎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인위적이고 급격한 환율 절하 시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베센트 재무장관 등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조정으로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GXF4 알파 모델. 그러면 관세 효과를 좀 줄여보려고 환율을 조정했을 때 실제로 얻는 순수한 이득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좀 따져볼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이 있습니다. 순효과는 환율 절하율 퍼센트 곱하기 수입 원자재 부품 비중 알파 곱하기 환율 절하율 퍼센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파는 수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입 요소 비중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 수출하는 어떤 제품에 15% 관세가 붙는다고 치죠. 이걸 상쇄하려고 원화 가치를 똑같이 15%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입 부품 비중, 그러니까 알파가 40%, 즉 0.4라면 환율 절하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15% 좋아지는 효과를 온전히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환율이 15% 오르면서 수입 부품 가격도 똑같이 15%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입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0.4 곱하기 15%는 6%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얻는 순효과는 처음 15%에서 이 6%를 뺀 9%에 그치게 되는 거죠. 해당 모델은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환율 조정만으로는 그 고정된 관세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알파 값이 클수록 순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조 재무부 기준, 미국은 이런 환율 움직임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미 재무부가 매년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거시경제나 환율 정책을 평가해서 관찰 대상국이나 심층 분석 대상국, 이게 과거 환율 조작국 같은 건데 이걸 지정할 때 세 가지 정량적인 기준을 씁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나라의 연간 대미 상품 무역 흑자 규모예요. 이 흑자가 150억 달러를 넘는지 이걸 봅니다. 두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봅니다. 경상흑자가 그 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3%를 넘는지 이게 또 판단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외환시장 개입 여부입니다.
지난 12개월 중에서 8개월 이상 동안 GDP의 2%를 넘는 규모로 외환 시장에서 한 방향으로만 주로 달러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입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에 해당돼서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뭐 미국의 잠재적인 환율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점은요. 실제로 어떤 조치가 없더라도 미국 재무장관이 말로 경고하거나 보고서에서 언급만 해도 외환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2025년 4월에 베센트 장관이 특정 국가들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확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죠. 이게 바로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결론 전환,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미국이 설정한 그 15% 관세 기준선은 정말 넘기 어려운 아주 견고한 성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나라가 환율 정책이라는 공성추로 이 성벽을 좀 공략해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용 자체가 미국의 아주 엄격한 감시 아래에 놓여 있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현재 한 2%포인트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한미 기준금리 차이, 이거 자체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에는 계속 상승 압력, 그러니까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입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인 거죠. 이 금리 차이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추정을 보면 한미 금리 차이가 1%포인트 벌어질 때마다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이 줄고 또 민간 부문의 달러 빚 이자 부담이 드러나는 걸 합쳐서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돼요. 지금 2%포인트 차이니까 그 효과가 2배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세는 사실상 상수로 딱 굳어지고 환율 조정마저도 미국의 감시 아래에서 제약을 받는 이 새로운 경제 질서, 새로운 게임의 룰 속에서 생존 전략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예전에 통하던 방식은 이제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 논의에서는요.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분석해보고 그 안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가야 할 길,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존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짚어본 이 관세의 상수화,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환율 통제 강화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단순히 단계적인 경제 지표 변화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국가 간의 힘의 균형, 더 나아가서는 국제 질서 전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얘기 나눈 관세와 환율 말고 또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변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